안녕하세요. 네,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인강 듣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 추합의 기쁜 소식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입학이 임박한 시점이라 내려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베이직 수강생에 한해서는 그건 알고 계시죠? 공지가 여러 번 가서 그 인강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왔다는 거는 또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작년에는 인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게 없어서 그 베이직 수강생들 오는 사람만 무료다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보는 얼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냥 간담회는 아니고 각자 알아서 밥 드시고요. 어, 밥 같이 먹을 생각하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은 저의 베이직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특강이고, 자, 그러나 베이직 수강생이 아니시더라도 선행학습을 좀 열심히 했던 그 신입생들, 그래서 뭐 제 수업을 안 듣고 혼자 했다든지 다른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했던 수강생들, 거의 뭐 사시 2차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혹은 재학생들 중에서도 민법 중요한 내용을 조금 개관해 보고 싶은 분들도 수강생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내용 제목은 뭡니까? 오늘 수강 강의 제목은 입학 전 최종 점검이죠. 이 말이 참 묘합니다. 최종 점검이긴 해요. 파이널 체크라고 돼 있죠. 최종 점검 말이 무섭죠. 입학도 안 했는데 그죠? 파이널 최종 점검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선행학습을 했고 선행학습의 결과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고 그 상황에서 민법 전체를 하루 만에 중요한 주제만이라도 좀 개관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좀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생판 모르겠는 되게 낯선 누구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미가 좀 커요. 자, 하지만 우리가 유동적 무효처럼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되게 모순적인 단어들이죠. 어떻게 보면 입학 전 최종 점검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선행학습을 만족할 수준으로 성공하신 분들만 듣는 강의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먼저 묵직한 걸 먼저 보내고 시작을 하면 지금 재학생 일단 빼고 신입 입학 전 신입생들이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실력이 비슷할까요? 이미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죄송하지만 이미 지금 선행학습하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보기 싫고 듣기 싫지만, 제가 요 직전에 디벨롭이라는 강의를 했잖아요. 시험 문제를 무지 어렵게 냈는데, 재학생들이 더 많은 강의였습니다. 재학생들이 한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 문제의 석차를 보면, 신입생인데 계속 상위권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잘했다고 다 잘하냐, 또 그걸 못했다고 다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저도 놀랄 정도로 잘하는 신입생들이 있어요. 비법이고 뭐 사실 경험도 없는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건 입학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입생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3년 이상 로스쿨 생활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입학을 해서 1학기부터 아주 잘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였죠. 약간 과거용으로 얘기해서 뭐하지만 옛날에 저희도 똑같아요. 사법시험 합격하면 다 판검사가 목표예요. 아니면 대형 펌 목표인데 연수원 딱 입학했을 땐 다 모여가지고 다 자기가 판검사 될 거고 다 대형 펌 갈 거고 다 생각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또 2학기가 지나면서 현실에 좀 더 이렇게 근데 그 뭐 이렇게 꼭 슬프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자기 상황에 맞게 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본 여러분의 선배 9기, 8기, 7기들을 보면 물론 1학기에 잘해서 뭐 컨펌도 되고 뭐 이러면 좋겠죠. 학점 좋으면은. 물론 그 목표로 지금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학기에 좀 학점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2학기부터 엄청나게 잘하고 변시를 또 아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뒤늦게 데워지는 스타일인 친구들인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신입생분들이 지금 이 시점 2018년 2월 24일 이 시점에 다 실력 차이가 나는 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입학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학을 할 거고 학기가 지나갈 거고 또 방학이란 게 올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이라는 세월도 또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최종 점검이지만 또 좀 선행학습이 내가 부족했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되겠구나. 최초 점검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야 저도 여러분에게 좀 과제를 높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1월 하순 종강 때까지 민법 전체를 완벽하게 해야 되라고 어떤 과제를 드렸지만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아직 입학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고 입학한 후에도 여러분이 뭐 막 쏟아지는 게 로스쿨이다 막 겁을 많이 주고 그것이 거짓은 절대 아니지만 또 듣는 과목이 뭐 2개 뭐 성대 같은 경우는 1개예요. 민법이 계약법 하나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개 아주 많은 데는 3개를 듣지만 뭐 3개까지는 안 들을 거고 2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다 나가질 못해요. 범위 진도를. 그래서 본인들이 나가는 부분이 한정될 거예요. 그 부분만 어떻게 1학기에 잘 모면하시고 잘 거기서 수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최대한 받아내시고 여름에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엄청나게 오른 국위생들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뭐 물론 입학 전에 열심히 할 걸 하고 막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 중에는 입학 전에 재수업은커녕 선행을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이 1학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여름방학이라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법이 ASAP라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중에서도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또 여름 방학 때 완벽하게 여러분이 민법 실력이 계층이 달라지는 자기가 이 정도였는데 완전히 그냥 계단처럼 확 뛰어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많이 선행학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걸로 절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은 제가 2회에 걸쳐서 민법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그래도 저는 신입생을 전제로 하는데 알죠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선행학습을. 그러다 보면은 선행학습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것도 모르는 내용, 저것도 모르는 내용, 이것 때문에 분명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위로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벼락 맞을게요. 지금 벼락은 맞기 싫은데 갑자기 어쨌든 뭐 다른 걸 예를 들 것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런 것들 내가 봐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똑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1학기 커리큘럼이 요거니까 우리는 뭐 계약법이니까 이거니까 관련 범위가 이거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못했다 하더라도 선행학습을 자기 1학기 커리큘럼이 뭔지 좀 주제별로 조금 오늘 알고 왔으면 좀 준비성 있는 분들은 거기에 조금 자기가 좀 강조점을 두면서 이 수업을 사실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제가 나눠드린 특수한 자료고 이것은 예전에 교과서 완벽 정리라고 수험생들 보는 요약서를 조금 보기 좋게 편집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것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모아놨기 때문에 디벨롭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받았던 교과서 완벽 정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최근 판례도 몇 개 집어넣고 보기도 조금 편하게 해놨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아주 보기 좋게 편집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제 기본 요약 기본서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문장처럼 나오고 이거보다는 그게 이제 요약 기본서가 늦어도 4월 초 중에는 나옵니다. 지금 3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구나. 형식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 요약 기본서를 엿보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서문에 있지만 뭐 서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짧은 메모 같은 건데 입학 전에 정말 기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목적으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여기에 빠졌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드는 요약 기본서는 여기 외에서 시험이 안 나온다 수준으로 만들 거예요. 거의 400페이지 안에서 나중에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죠.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은 최신 논의들은. 그러나 이 외에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온다. 합격하는데 이것만 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목표로 만드는 책이라면 이 교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교재는 그런 건 아니고 디벨롭 분들이 받으신 교과서 완벽 정리도 109페이지인데 빠지는
게 거의 없다고 만든 거지만 약간 올드하죠. 벌써 1년만 지나도 교재가 좀 올드해집니다. 그리고 요약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요약기본서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오늘은 1교시에는 채권법을, 채권 총론, 채권 강론을 볼 거고요. 2교시에는 민총하고 물권법을 볼 예정입니다. 수업은 그렇게 길게는 할 생각이 아니라서 보통 제가 4시간 잡죠. 그래서 3시간 반은 절대 안 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좀 길게 1시간 반 정도 여유를, 오늘 제가 조금 10분 늦게 시작해서 5시 한 10분까지는 끝내야 되겠죠. 늦어도. 그리고 그래서 쉬는 시간 빼고 뭐 1시간 수업하고 뭐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15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나가는 게 많고요. 개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면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악착같이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생각보다 많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색해요. 좀 어색한 게 느껴지죠? 이게 강의가 한 1, 2주 쉬면은 입이 안 풀려가지고, 그리고 종강 끝나고 제가 조금 아팠어요. 근데 뭐 진짜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은 안면마비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가 막 저리고 이렇게 치면 막 저리고 막 이랬어요. 계속 몸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늙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강의를 디벨롭까지 하고 나니까 베이직에 뭐 인트로 베이직 디벨롭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뭐 설 연휴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 강사도 지금 이 정도니 여러분 민법이란 과목이 어떻겠어요, 그죠? 한 일주일 안 보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 과목이라서 하면서 조금씩 한번 배워봅시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냐면 막 연락에 막 지치게 힘들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떠올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전혀 안 했다면 뭐 떠올릴 게 없겠죠. 하지만 뭐 첫 번째 단원이 태아에 걸리는 물론 채권부터 할 건데 뭐 민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태아에 걸리는 능력이면은 그때 내가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는 중심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떠오르냐, 말이 나오느냐. 사람이 말이 나오면 글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채권 총론을 지금 펴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죠. 그래서 제가 물을 때마다 속으로 뭐 겉으로 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속으로 좀 답을 해보시고 자기가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제가 별표는 했지만 여기 별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별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제가 설명하는, 제가 소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주제는 이거는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 이거 뭐 별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여러분이 메모를 하든 머릿속에 넣든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알아서 여러분이 하시되, 별 하나 별둘 별셋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에요. 입학해서 여러분이 배울 내용들은 사실 뭐 조금씩 학교마다 차이도 있고 되게 입체적인 부분이에요. 이 중요도가 입체적인 중요도이기 때문에 별 하나 별둘 별셋 이런 평면적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공부하는 방식도 주제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6페이지를 펴셨나요? 채권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잡은 테마는 종류 채권의 특정, 채무불이행 공통사항 묶어버렸는데요. 종류 채권의 특정은 큰 단원이 뭔지 기억나요? 채권의 목적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보강으로 밀어놓은 게 제일 많은 부분들입니다. 뭐 이자 채권, 뭐 금전 채권, 선택 채권, 정말 안 중요한 것들인데 사실 이자 채권은 중요해요. 내일 보강에서 다루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종류 채권에서의 특정 문제입니다. 그 왜 공부하죠? 종류 채권의 특정은 채무불이행 공부하려고. 채무불이행과 연관성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떼놓고 생각해야 돼요. 더 앞선 개념일까요? 더 뒤에 개념일까요? 더 앞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종류가, 혹은 채무라는 게, 채권 이꼴 채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종류가 그 특성이 종류적인 게 있고 특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무가 있고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류 채권이라는 거는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맥주를 파는데 하이트 10병을 파는데 그게 없으면 옆집에서 꼬우든 새로 납품을 받든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채권은 도자기,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파트 101호 이런 경우는 몇 동 몇 호 이런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특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100% 특정물이고요. 다만 뭐 아파트는 뭐 미래사회가 온다든지 요즘 약간 법의 개념이 바뀌면서
뭐 101호든 102호든 하여튼 1층이면 돼요. 뭐 30평형이면 다 돼요. 이렇게 해서 종류물처럼 다룰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물로 다룹니다. 근데 이걸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류 채권이 자 특정되는지가 왜 중요하죠? 멸실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멸실 때문에. 이게 떠올라야 돼 사실은. 그래서 없어졌어. 이 세상에서 없어졌는데 종류 채권이면 새로 갖다 주면 되지. 근데 종류 채권도 특정이 돼버리면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냐 자연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다루는 것이냐의 문제. 그게 바로 종류 채권의 특정 시기가 되는 거예요. 특정이 되기 전에 멸실이 되면 어떻고 특정이 된 다음에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특정되기 전에 멸실되면은 조다른 의무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자가 빨리 다른 걸로 갖다 줘야 돼. 근데 특정이 된 다음에 멸실되면 결론이 뭐다? 채무 소멸이에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관심 갖죠?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법률가는 그래야 돼요. 하지만 여기선 잠깐 그걸 놔버리는 거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멸실되면 없어진다. 이 개념. 좀 더 앞선 자연적인 좀 드라이한 개념으로 끝나는 겁니다. 잘잘못 따지고 손해배상하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류채권의 특정 공부하면은 조문이 나와 있고요. A, B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는 안 중요하고 B가 중요해요. 언제 특정될까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이건 뭐랑 연결되는 개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변제 제공이 떠올라야 돼요. 460조가. 460조는 변제라는 채권 총론에서 뒤쪽에 있는 채권의 소멸 단원의 첫째로 등장하는 장려, 칠공주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애입니다. 근데 맨 앞에 채총을 공부하면서 얘가 잠깐 등장했어요. 특정 때문에. 특정이 되는 시점을 할 거 다 했으면 특정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변제 제공은 어떤 관점입니까? 변제라는 채권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가는 과정에서 제공이란 단어 왜 나온 거죠? try.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된 거야. 제가 못 받든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제 제공은 채무자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건데 그게 특정과 종류채권의 특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 물론 종류채권이 특정되는 방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B가 중요한 것이죠. 이행제공, 변제제공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따옴표된 말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그리고 그 밑에 얘기는 결국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느 단원 얘기라고요? 변제 단원의 변제 제공을 써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지참해서 가야 되고 추심 채무는 채권자가 와서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 현실 제공과 구두 제공 완전히 외우셔야 되고 현실 제공 뒤에 있는 말도 외우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언제든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의 노인 때. 여러분이 뭐 디벨롭을 들으셨거나 안 들었더라도 핵기원을 좀 열심히 풀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쓸 말이 잘 안 떠오른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외워서 써야 되는 겁니다.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해서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의 노인 때. 참 법학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뻔한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커먼 센스에 부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읽어보면 별말도 아니야. 내가 이거 논거가 생각 안 나서 뭐였지? 그래가지고 딱 나중에 해설을 보니까 저당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되게 허무하죠? 내가 이걸 못 썼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학이 그래요. 익숙해 놓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익숙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기해야 될 문구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겠구나.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안지의 빈도수가 높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사람과 생각해내서 쓰는 사람 사이에 시간 차이도 날 것이고 또 아예 생각을 못 해내는 불상사도 많이 있겠죠. 구두 제공은 준통수라는 두 문자를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의 효과, 이거 공부하는 이유예요.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다. 특정 이후에 멸실되면 이행할 의무가 없다. 채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채권 소멸 사유는 7가지를 배우지만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더 이상 이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아예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교재를 혹시 늦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앞쪽에 와서 교재를 받아가셔야 될 거예요. 뒤에다가 비치를 안 해놔서 예, 여기 앞에 분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에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받아가시면은 얼굴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친구 연락이 오죠. 너를 봤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위험부담이라는 채각 단원의 위험은 대가의 위험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물건의 위험. 뜻이 뭐라고요? 물건이 멸실되면 이제 그 물건 못 받는겨? 이게 물건의 위험입니다. 안 줘도 되는겨? 이것이고요. 대가의 위험은 그러면 반대급부, 그 대가, 돈은 받을 수 있나? 대금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채무불이행의 공통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책사유와 위법성. 귀책사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예. 채무자가 내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해. 왜? 제목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첫 번째 요건이 뭘로 시작했을까? 제가요, 채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늦게 했어요. 지체.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불능. 거절죄. 지금 이유 없이 나 안 준다 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죠. 일단 그 말은 누가 할까요? 그 말은 채권자가 하겠죠. 그건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채무자 네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약속했으면 줘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입학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자, 그걸 왜 할까요? 불법행위랑 비교하려고 그러죠. 입증 책임에 특히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으면 입증해야 이 부분에다가 뭐 나디꼴하고 불법행위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죠? 바로 떠올라야지. 채권자지. 피해자인 채권자가 저 나쁜 놈, 가해자이자 채무자인 놈의 고의과실을 다 입증해야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의 귀책사유는 악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이에요. 그런 실수 제발 하면 안 돼요. 고의과실입니다. 귀책, 책임을 귀속시킨다. 잘못. 너 의도한 거야? 실수로 그런 거야?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악이나 과실은 그 사실을 단순히 알았냐, 알 수 있었냐라는 인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개념은 고의나 과실이고요. 대표적인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규칙사유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금전채무불이행은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을 베이직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실수 포인트. 분명히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번 실수할 수 있는 397조 2항이죠. 이행보조자, 예, 별표가 처음으로 있네요. 이행보조자가 어려워서 별표한 게 아니에요. 뭐 개뿔 너무 쉬워요. 근데 사례에 나오면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못 찾아내면 쟁점 점수 그냥 없는 거예요. 네가 직접 안 하고 일 시켰어? 그냥 무조건 이행보조자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서는 뭐와 대응하죠? 사용자 책임의 피용자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밑에다가 뭐 756조 사용자 책임을 써서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어떤 대응하는 거라 그럴까? 계약 책임에서는 391조라면은 불법행위에서는 756조의 피용자. 어떤 취지가 있죠?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 조금 말을 거칠게 하자면 아랫사람이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 이런 제도죠. 둘 다. 그죠? 위에 거는 채무불이행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그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는 거겠죠.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피용자의 고의과실과 불법행위가 완벽하게 성립하고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으면 특별하게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제도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떠올라야 돼요. 이행보조자와 피용자의 차이점. 종속성 혹은 의사관여란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행보조자의 첫째 줄 끝에 있죠. 이행보조자는 단순히 의사관여만 돼 있어도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자, 그러나 불법행위는 어때요? 불법행위는 완전히 종속된 피용자, 사용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예외처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고요. 또 중요한 쟁점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판례죠.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유 집이 좀 문제가 있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제3자에게 도급을 줘서 제3자 이름 수급인 도급을 줘서 설치 중에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이 과실은 채무를 잘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이행 보조자인 수급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임대인이라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봐버려서 결론은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요. 그냥 손해배상 이렇게 쓰지 말고 왜 채무불이행 단어가 나와야 돼? 우리 지금 채무불이행에서 이행보조자 왜 공부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울 거냐?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공부해야 돼. 항상 이제는 개관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진짜 채무가 있나? 이걸 생각해야지.
채무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인 거고 그 수급인을 뭐 이행 보조자로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생각 안 하고 결론만 외우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입학하고 기껏해야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저학년인데 지금 무슨 어머 이행 보조자 빨리 외우고 이렇게 자꾸 결론 암기식으로 갈수록 여러분 실력이 늘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그 자체로 실력입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겠어요. 근데 외우고 해결하려고 하면 실력이 실력이 더 는다는 건 뭐지? 응용된 문제들이 나와도 자연스럽게 점수를 잘 받는 어려운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걸 하기 위한 걸 자기가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망상을 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만 뭐 처음 공부할 때는 망상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행보조 공부하는데 왜 공부한다고? 채무불이행 성립한다고 공부하는데 판례 하나 공부하면 채무가 있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임대인은 무슨 채무가 있어요? 임차인한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채무가 있잖아. 아마 그게 잘 안 됐나 봐. 정확히 모르지만 뭐 물이 새가지고 사용 수익이 안 돼.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건 뭐야?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보조자를 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강력한 수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기초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행 보조자 걔는 계약을 한 애는 아니고 그 사람 지시대로 뭐 지시가 아니더라도 의사 관여대로 계약을 이행하던 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하나만 더 쓰면 뭘까? 이놈의 750조 책임을 지는 이행 보조자와 원래 채무자의 두 사람의 채무. 원래 채무자는 무슨 책임져요? 이행 보조자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 보조자는 무슨 책임져요? 불법행위 책임. 두 채무의 관계는 뭐 모르겠으면 무조건 다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재산법에 딱 두 개 있습니다. 가족법가면 부부 사이에 특수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고 그건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보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진정 연대 책임 보긴 합니다. 자, 다음 17페이지. 드디어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입니다. 뭐뭐 있어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그리고 이행거절 4개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요건이 뭐예요? 이 가계 귀위,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데 게을리하고 있네. 그리고 귀책사유 위법성은 원래 붙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늦게 준다? 귀책사유 빼버려야 됩니다. 금전채무 지체는 귀책사유 따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다 아시죠? 이거 모르겠으면 큰일 나요. 언제 이행치 됩니까? 확정기한, 기한도래. 불확정기한, 기한도래입니까? 불확정한 기한 도래한 때요? 기한도래 안 때죠. 잘못을 묻는 제도다 보니 그래요.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그럼 내가 언제 이행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행을 청구할 때 그때 지체가 되는 거죠. 한때 지체가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한 날 지체가 된다. 틀린 표현입니다. 한 다음 날이에요. 그러나 다 다음 날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너 나 오늘 때렸지. 오늘부터 너랑 나랑 지체 책임 1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당일날 바로 지체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죠. 제 수업을 들은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넷째 줄에 지연손해금 채무, 부당이득 반환 채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것은 써먹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갑자기 지체를 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체를 한 거는 시기를 놓친 건데 그래서 새로 생겨난 지체 책임의 그 금전 이자 그거는 언제까지 주기로 한 거예요? 그건 정하지 않았지 당사자들이.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이행불능. 이행불능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행불능하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불능하게 된 제일 첫 번째 개념은 불능의 개념입니다. 사회통념상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련된 판례 중에 뭐가 있어요? 매매 목적물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저분한 이 툴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못 넘기는 건 아니에요. 불안한 거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내가 소유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쪽에서는 설득하겠지. 매도인. 이거 다 갚을 건데요. 뭐 이러면서. 자, 그 말 믿고 샀어요. 아직은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혹은 샀는데 사기로 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가압류 가처분 쫙 들어왔어. 아직 불능이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고 그러면 뭐다? 이행 지체를 읽어내면 그건 실력입니다. 왜 지체일까? 빨리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줬대. 근데 왜 지체죠? 그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써놔도 되겠네. 둘째 줄에 이행지체 상태 완전한 소유권을 아직 못 넘겼으니까 완전 X 이렇게 하면 되든지 뭐. 그럼 뭐 이거는 사실 뭐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행지체로 보통 해결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굳이 불완전 이행이 활용될 때가 거의 그 물건이 좀 성능이 꽂아가지고 뭐 하자 있고 이런 하자담보 책임이랑 결합할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불완전 이행 할 때가. 아니면 확대 손해얘기 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불완전 이행. 됐죠? 그런데 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상태에서 매도인이 망했대.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는 아직 없앨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없앨 능력이 없죠. 그 사람이 망했다. 무자력이다. 야, 무자력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네. 우리는 맨날 사행이나 나오고 뭐 채권자 대위권이요. 금전채권 뭐 여기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자력이 불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무자력이 됐어요. 이행불능이죠?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무자력이 됐어요. 아니에요.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어요. 지금 이 논의가 가능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안 되고 뭐가 막 붙어 있어. 채무가 많아서. 근데 그걸 못 갚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거예요. 조심하세요. 돈이 없다고 금전 채무가 불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 모르고 들어가면 큰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대인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여러분 보세요. 뭐 임대인 소유권 상실이 바로 하거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도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여러분 보세요. 강박으로. 이건 물청할 때 2교시란다. 저녁 강의 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행불능의 효과는 전보, 배상, 해제, 대상 채권권, 전해대. 옛날에는 사실 이제 와서 공개하는 두 문자지만 별건 아니라서 그냥 안 했는데 이불 전해대 막 이렇게 배웠어요. 이불 전해대. 이불을 전해주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불능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행불능은 전보배상 청구권, 해제권, 대상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 전해대 이거 외워가지고 저 대상 청구권 썼어요. 고마워요. 카톡 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못 썼는데 저만 썼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봤는데 이행불능이 나왔는데 대상 청구를 못 찾.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엔 그 바보같이 왜 못 찾지 이런 생각 들죠. 디벨롭 들으신 분들 어때요? 물어볼까요? 아는 거 다 못 썼어요. 디벨롭 강의에서 사례 문제를 내면 그리고 여러분 디벨롭까지 갈 것도 없어. 핵심 기초에서 맨날 썼잖아. 베이직 할 때. 아는 거 다 못 써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처럼 외우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민법이 기계적인 공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이런 촌철살인을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 그게 싫어서 기계적인 공부를 하면 안 된다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불 전해대 얼마나 쉬워. 그냥 이행불능 나오면 그런데 또 거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내가 한번 핵기연인가? 거기서 내가 한번 냈었는지 디벨롭인지 핵심 기초에서 베이직이었던 것 같은데 대상 청구를 여기서 왜 쓰냐? 아무리 이행불능이지만 받은 대상이 없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남의 부동산을 가짜로 위조해서 자기 것처럼 하고 팔아가지고 결국은 못 넘겨주게 된 사람. 이 사람 얻은 게 없어요. 매매도금 받자. 그건 얘한테 돌려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두 개 떠올려보자. 하나는 이중매매고 하나는 위조해서 부동산 파는 거야. 이중매매는 여기다 팔기로 해놓고 남한테 팔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상 청구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위조해서 팔 경우는 그냥 몰래 위조해가지고 얘한테 판 건데 뭐 얘한테는 돈 받았지만 그게 무슨 대상 청구야. 내가 준 게 대상 청구야? 그건 아니잖아요. 불능이 되면서 얘가 뭔가 남한테서 뭘 얻은 게 대상 청구인데 위조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청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는 민법 보처럼 외운 사람은 대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뭐 받은 게 있어야 대상 청구를 하지. 목차만 채우고 그런 식의 사례집이 여러분 많이 보는 시중에 사례집 중에 많아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 목차를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거는 또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라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휴머니즘을 가진 기계가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인간적인 기계에 의해서 기계처럼 외울 건 외우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쏟아내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보배상은 여러분이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참고로 좀 보시고 이 판례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토지 어렵고 중요하니까 설명해야 되겠다. 토지와 지상 상가를 같이 판 거예요. 근데 상가는 아직 안 지었죠.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상가 공사를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부도가 나서. 그럼 뭐가 불능이 된 거예요? 뭐가? 토지는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능이
아니에요. 상가 넘기는 게 불능이 됐어요. 왜냐면 짓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매수인이 뭐래요? 그래요. 상가는 불능이니까 전보배상으로 주시고요. 토지는 가능하니까 이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분이라는 겁니다. 관의경이라는 두 문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두 문자로 나와 있네요. 관행의사 경제관념을 봤을 때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팔았다면 함께 넘기겠다는 게 일반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아직 지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상가나 뭘 짓는다면 새로운 걸 지을 텐데 같이 샀던 사람이 대지만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가가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되면 대지를 어떻게 넘겨요? 평면적으로 해가지고 뭐 1235분의 25 이런 식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넘길 수가 없죠. 지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아주 불가분입니다. 상가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 판례는. 그냥 건물 하나 띡 있는 게 아니라 상가 하나 산 거예요. 101호.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넘기기 힘들어요. 어떻게 지분권 어떻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판례는 뭡니까? 사실 제목은 첫째 줄에 그 위에 두 줄 올라가면 있어요. 일부 이행불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한 채권 중에 일부만 이행불능이면은 하나만 받으면 안 되겠냐? 이 케이스는 안 된 판례다라는 겁니다. 대상청권 엄청 중요하죠. 대상청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급후 대상반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급후 대상까지 외우시든지 급부 의무가 있는데 후발적으로 넘기는 게 불능이 됐는데 마침 네가 대상을 취득했고 너가 불능된 거랑 그거 취득한 게 네 잘못이다? 아니에요. 대상 청구에는 귀책 사유 개념이 없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서로 계약을 해서 나는 돈을 주고 너는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이 불가능해지고 수용 보상금이 나왔으니까 뭐 대신 뭘 달라? 땅 대신 보상금을 달라. 매매 계약을 계속 하겠다, 해지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땅 대신 그걸로 만족받겠다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상금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동시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하시면 됩니다. 지체 책임 이런 것도 똑같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최초로 토지 수용 사건에서 인정됐습니다. 보상금의 대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죠? 토지가 수용되면 사실 민법 전체를 공부하신 분들은 1번으로 떠올려야 되는 쟁점이 위험 부담이에요. 토지 수용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537조는 뭐라고 합니까? 537조는 토지를 줄 수 없다에 그치는 조문이에요. 그거는 아까 공부한 물건의 위험이고 토지는 못 주게 되는데 그러면 땅값은 받을 수 있냐라는 대가, 반대급부도 받을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자,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매매면 토지가 불능이 됐으면 누구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예요? 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에서 채무자 위험부담 주인의 뭐 채권자의 수령지체내 하는 말들은 전부 그 불능이 된 물건의 채무자,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도인이 물건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돈 주는 사람인데 돈 주는 의무는 불능이 될 수 없으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위험부담은 물건이 누구의 잘못도 없이 불능이 됐을 때 반대급부인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제도인데 물건이 불능이 됐다라는 것은 그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 지금부터 위험부담단원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 채무자가 매도인인데 이 매도인이 부가 불능이 됐을 때 걔가 제가 그러면 땅을 못 주는데 혹시 땅값은 받아도 될까요? 하는 게 대가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537조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서 채무자야 네 물건이 불능이 된 주제에 무슨 반대급부를 달라고 하느냐 집에 가 임마 라는 게 537조예요. 각자 계약을 해소하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즉, 자 여기서 갑자기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537조 위험부담은 누구의 잘못도 없이 물건이 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도 달라고 하지 말라는 조문인데 계약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수용 상황에서 누가 채권자인 매수인이 아니 물건 불능되는데 저는 쿨합니다. 보상금 주시면 되죠 뭐 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자기 계약이 살아나면서 그 말을 한 매수인도 뭘 이행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매매 대금 채무를 이행해서 537조는
완전히 그냥 찢어졌죠. 즉 537조 규정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는 판례라는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판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판례가 아닌 것들 중심으로 판례가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서도 여러분이 취득시효에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중요한 판례 하나 딱 강조할게요. 마지막 줄에 있는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사행인 사안에서 사행이 취소 및 말소가 승소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이 돈도 없는데 남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 이게 사행이에요. 그래서 다 취소해 버리고,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야, 이 근저당권자야. 걔는 누구죠 지금? 채권자 소송에서 걔 이름이 뭡니까? 수익자죠.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말소하라는 승소를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말소만 하면 돼요. 근데 멍청하게 이걸 방치한 거예요. 그랬다가 임의경매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수익자는 누구죠 지금? 수익자는 그 밑에다 쓸게요. 수익자 밑에다가 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자. 걔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짜줘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고 뭘 했을까요? 경매 절차에서 마치 저당권자처럼 배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었는데 배당금을 대신 달라. 이게 대상 청구다. 이거는 A급 판례예요. 시험에 나오면 절반 이상이 못 씁니다. 답안지를. 그래서 좀 어려운 판례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사실 설명할 게 없는 정말 중요한 판례. 여러분 입학하고 아마 이걸 많이 시험에 내실 거예요. 18페이지 맨 위에 있는 2016년 판례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청구권은 대상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커. 화재 보험금이 더 커. 이 물건 값보다. 그러면 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학설은 손해 한도냐 이익 전부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손해 한도, 학설의 손해 한도 밑에다가 시가라고 한번 써봐요. 사실 손해는 불능이 된 물건의 시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판례는 좀 묘하게 시가뿐이 아니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말한 게 아니라 약정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약정된 그 매매대금, 우리가 약정된 매매대금은 보통 대가라 그래요. 대가. 대가랑 시가랑 좀 다르죠. 그래서 기존의 학설 논의와 살짝 틀어져 있어요. 이 판례가 이 불능이 된 물건의 시가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화재 보험금 전액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정확히 기존 논의에 부합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보험금 전액을 받아야 문장을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쓰시고 학설 소개하시고 약간 틀어진 상태로 쓰시면 돼요. 자, 불완전 이행을 생략하면 되고, 이행거절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초 개념만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이행거절은 이행이 가능한데 불능이 아니야. 근데 게을리한 수준이 아니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엄근진 그래가지고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근엄하게 진지하게 종국적으로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여기 없는데 번의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번의가 뭐겠어요? 뜻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번의 가능성이 없다. 뭐 번복 가능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말들 교수들이 아주 많이 씁니다. 번의 가능성. 그냥 알아두면 좋고요. 사례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별표를 하나 하자면 근거 없는 계약의 불성립 무효 주장이나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 또 이게 중요해요. 채권자가 부당하게 수령을 거절하는 게 그냥 이 계약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 안 받아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것도 나중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이행거절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은 둘로 묶어볼까요? 이행기 후와 이행기 전이 있죠.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과 전의 이행거절을 말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좀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은 조문이 있다. 오사사조 단서다. 이거는 이행 지체 상태에서 또 거절까지 하고 앉아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최고 없이 해지하라는 우리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행기도 안 됐는데 이행거절하는 건 규정이 없다. 그래서 독자적 유형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판례는 이행 거절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이런 표현을 써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거절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막 있어야 돼요. 뭐 신의칙, 즉시 해제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이행거절이라는 게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신의칙으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데 써먹는다기보다는 저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놈한테 무슨 최고를 하냐?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하라는 즉시 해제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신의칙을 들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설은 390조 떠올리면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행거절이라는 게 유형이 규정이 없어도 원래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 법이 언제 그렇게 친절했냐. 390조에 보면 내용에 좇지 않으면 다 채무불이행이라 해서 되게 널널하게 규정해놨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포괄 규정이라 보는 게, 근데 판례가 이걸 언급하진 않았어요. 390조에 의하면은 이행거절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요거 쓰면 되게 실력 있어 보여요. 390조 쓰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중요한 판례가 마지막에 있죠.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다. 이걸 보는 순간 많은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매도인이 설레는 마음으로 중도금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온 매수인에게 야, 너 집에 가. 우리 매매 안 해. 가져가.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되냐? 수령거절, 수령지체를 일단 떠올리시고, 두 번째는 이행거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이행거절? 이행기 전 이행거절. 왜?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받는 날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등기해 주기로 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이행 의무자예요? 여기서 선이행 의무란 말도 떠올라야 돼요. 매수인이 중도금은 동의항이 아닌 선이행 의무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시험 문제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떠올리겠냐고. 그게 어렵다고요. 매도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한도 안 왔어. 그리고 불능도 아니야. 근데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채무불이행? 이행거절. 무슨 이행거절? 이행기 전 이행거절. 자, 이것 떠올리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별표가 많이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별표는 그냥 주제가 좀, 야, 이 주제는 그래도 알아야지 싶은 거 한 거라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주제만큼은 알자. 이게 별표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별표 2개, 3개 할 게 많이 있는 거죠.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이거 제가 아주 최애하는, 채무불이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판례는 이거예요, 저는. 테스트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이행기 전에 이행거절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도 사례 문제를 만났는데 생각을 못 해낸다니까. 아직 매도인이 이행할 때한테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기다려도 된다는 게 이행거절이야. 신의칙상. 그거 안 기다려도 되는 게 이행거절이라고. 그래서 매매계약 이행에서 없으면 분명히 했다. 기다려서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이 어긋나니까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이행거절이라는 게 철회라는 게 되면 이행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넘어가 볼게요. 자, 손해배상은 좀 가볍게 볼 거예요. 제가 정리는 정리대로 했는데 손해배상은 이렇게 뼈대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테마별로 그냥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가 중요한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손해배상은 일단 첫째 줄은 아주 중요하죠. 본질을 알아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기간이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멸시효. 여러분이 계약법과 민총의 소멸시효를 같이 배웠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 개념이 있지만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알아야 되겠죠. 그 밖에 집에 가서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뭐 정시적 손해 이런 것도 있죠. 손해 3분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통상손해랑 특별손해를 했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통상손해는 그냥 물어줘야 되고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물어주는데 도대체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특별손해를 물어주느냐는 예견 가능성의 기준식이라는 쟁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예견이 가능했어야만 특별손해를 물어주겠다는 채무자 편에선 계약 체결 시설도 있으나 나중에 진짜로 네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너 결국은 너 채무불이행했구나라는 그 시점까지 한순간이라도 예견할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를 물어주라는 채권자 편에서는 뭡니까? 채무불이행 시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행기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지문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판례의 요지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이행지체 사안이었던 거고요. 실제 우리 판례는 이행불능 사안에서는 불능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예견 가능했는지에 따라 특별손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설의 정확한 명칭은 채무불이행시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애매하니까 뭐 제1설, 제2설로 쓰는 게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행기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채무불이행설이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휴업손해 이런 건 전원합의체니까 중요하지만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내용은 아주 쉬워요. 전보배상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계산하는데 이행불능은 불능 당시, 이행거절은 거절 당시의 시가다. 이거는 이 문장이 주는 어떤 어려움은 없지만 이걸 여러분 한번 읽었을 때는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례 문제에서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득점 사례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 올라가는 등기는 특별 손해라서 불능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야 배상한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쓰였어요? 특별 손해의 예견 가능성의 기준 시기는 불능 당시다라는 게 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케이스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행 불능 당시라는 시점을 두 번 이용하게 되겠지. 첫 번째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갖다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시가 앙등은 특별 손해인데 그걸 채무자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지를 따져볼 때 그 채무자의 인식을 따지는 기준 시점도 불능 당시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판례는 별표하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이거 문제 생겼네. 뭐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매도인이 뭔 짓을 한 것 같아요? 진정한 부동산을 위조한 거죠. 위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위조한 애들이 매매 계약했을 때 내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내 말버릇이 뭐예요? 이 진정한 소유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맨날? 니들 뭐하니? 이렇게 한다고 맨날 기억나요? 예. 그런 게 사실 뭐 웃기려고 한 거는 맞는데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기는 거예요. 니들 뭐하니? 내가 보니까 이거 내 거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누가 위조한 거야 지금, 그죠? 혹은 이제 굳이 위조가 아니면 뭔가 국가 등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죽고 상속되니까 아버지 건가 보다 이러고 자기 건지 알고 할 수도 있겠죠. 꼭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니들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말소해놔 이놈들아 해가지고 말소를 당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둘 사이의 매매에서의 이행불능은 어느 시점에 불능이 된 걸까요? 이 진정한 권리자의 소송이 완전히 승소로 확정된 시점이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패소로 확정된 시점을 말하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떠오를 것 같은데, 이 진정한 소유자가 니들 뭐하냐고 여유있게 와서 매도인한테는 이겼는데 매수인한테는 졌대요. 위조된 등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위조된 등기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통정의 표시나 사기차고 강박 이런 것들은 다 제3자를 보호할 수가 있지만 위조된 부동산을 믿고 산 매수인이 보호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보호되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 민법에. 근데 왜 걔가 보호가 됐을까요? 세월이 흐른 거죠. 10년이 지나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 그거는 실제로 아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물권 채권을 나눌 게 아니라 말소를 구했는데 그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된 경우는 위조한 놈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물권적 청구권에 나옵니다. 예. 저녁 때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 판례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말 많은 사례 구성이 가능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위조해서 부동산 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없어요. 보호되지 않고 타인 권리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든지 사기, 불법행위 같은 쟁점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 마지막 매수인이 보호되는 방법이 혹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면 보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는 뭐 중요한 게, 과실상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과실상계 뭐지? 과실상계? 내가 그래 잘못을 했으니 과실이 있으니 내가 손해배상을 해줄게. 왜 그럴까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채무자야. 내가 채무불이행한 채무자고 내가 가해한 채무자야.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지만 그 손해가 좀 내 생각보다 커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채권자가 뭔가 잘못해서 손해가 커지는 경우죠. 그러면 내가 그 100이라는 손해를 다 물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너도 내가 주로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너도 잘못이 있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네 잘못이 90%다. 뭐가 됐든 내 잘못을 네 잘못과 상호 계산을 해서 나의 손해배상을 깎아보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쟁점은 딱 3개 있어요.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 이건 뭡니까? 100이 있는데, 자, 내가 너한테 손해가 100이 발생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의 과실도 30%예요. 얘는 무조건 과실이 있으니까 뭔가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얘한테 이걸 해줘야 되는데 과실이 30%가 있으면은 나는 얼마만 해주면 돼요? 70만 해주면 되죠. 근데 얘가 청구하기를 80을 청구했다. 혹은 얘가 50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아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먼저 해서 80을 청구하면 70만 받아주고 50을 청구하면 지가 50달러인데 더 줄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법을 공부해보면 50만 원 달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측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써놨죠. 전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청구액과 대소를 비교하는 외측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두 문자로 해버렸는데 잔챙이를 초청했더니 잔챙이가 안 잔다. 파티에 초청을 했더니 제가 안 자고 막 술 먹고 저러고 있다. 막 놀고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잔액은 이거야, 이거. 잔액이 청구액을, 요걸 해야 되겠다.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잔청, 초청, 그죠?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이게 잔액이라고. 이게 지금 계산한 게 이게 잔액이야.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를 과실상계 손익상계 순서 꼭 기억하세요. 과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과손. 손익상계가 뭔지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고.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례를 예원부주의 표본이라는 두 문자로 드렸죠. 손해배상 예정을 했으면 그 예정한 것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해서 깎을 게 없어요. 해제 원상회복. 해제해서 받았던 걸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과실상계에서 깎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표현대리 먼저 볼게요. 표현대리는 본래 급부이행 먼저 볼게요. 본래 이행하기로 한 급부를 그대로 이행하는 거에 있어서 과실상계 할 게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뭔가 잘못돼서 손해를 배상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깎아보자는 제도.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해서 물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한 걸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거나 과실상계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 수 있죠.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마치 대리권이 있는 사람처럼 다뤄서 그대로 본인에게 대리에 효과를 미치게 해서 그 대리에서 체결한 게 뭘까? 계약 책임을 그대로 묻는 거니까 이것도 본래의 계약 책임을 묻는 거지 본인이 뭘 잘못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는 사실은 나도 불법행위가 맞고 저 피해자도 부주의 해가지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 부주의를 이용해놓고 피해자 비난론이다 이거예요. 뭐 답안지에 피해자 비난론 이거 쓰지 마시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런가 하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서 원래 매도인이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준 제도가 아닌데 하지만 매수인도 잘못이 좀 있어서 손해가 확대됐다면 공평의 원칙상 당연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액을 깎아주는 게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표현을 암기하세요. 과실상계를 준용을 못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금전채무불이행 특징 나왔네요. 정리하는 관점에서 읽고 1교시 마칠 텐데 2항 채권자는 금전을 못 받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이런 사회에서 돈을 못 받았으면 손해증명이 필요 없겠네요 라고 해서 손해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채무자는 과실 없다는 말을 못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금전은 가치 자체를 의미해서 특정도 없고 불능도 없고 점유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점유자가 무조건 소유자고 내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소매치기 한 도둑을 잡았어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민사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5만 원짜리 두 장 내 거였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이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재산이 섞여 버려서 그냥 이득만 받으면 돼요. 10만 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물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손해 너는 이익 부당이득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내 돈을 뺏은 손해배상으로 가든지 이거는 금전 계산된 가치 개념이지 바로 그 화폐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으로 훔쳐갔으면 지갑은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지갑 안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면 고스란히 소유물 반환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살 필요는 없죠. 우리가 민법을 배웠다고 해서 지갑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지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고요. 이 돈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기억에 남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그거 읽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약정이자를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법정이자인데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려면 이 말 보고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의 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걸 말합니까? 아니죠. 둘 사이에 뭐 돈을 빌려주고 1년 동안 이자를 받아먹기로 했다든지 어떤 특정한 약정한 이자가 있는데 얘가 심지어 이 변제기를 또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연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정 이자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단 법정 이율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이율보다 낮게 한 것에 한 경우에는 적용을 못해서 연 5%만 돼요. 이는 왜 그렇죠? 여기 안 써놨지만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람도 지체하면 연 5% 지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 3%라도 이자를 주기로 한 놈이 돈을 지체하면 연 3%만 지연손해를 무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무조건 연 5%는 지연손해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미리 정해서 너는 늦게 줘도 연 3%야. 요렇게 했다면 그냥 무조건 연 3%를 적용하겠죠. 네, 15분 정도 쉬겠습니다.